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걸 선생님의 윤영걸 선생님인데 이제 윤상걸의 입에 유의원 권합니다. 네. 예. 자, 세상에 이제 좀 오래 안 살았는데 그래도 이제 말을 자꾸 요즘은 오래 살다 보니 참 이게 인과 응보다 이런 게 많이 드는 게 이번에 KTX 사고 나는 걸 보고 그 전에 3주간에 10번 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사고가 그래도 옛날처럼 뭐 장고장이 아니라 좀 사고 같은 사고가 10번이 나서 오영식이 뭐 지금 코레일 사장이 뭐 6번인가 사과를 했는데 마침내 이제 7번째 사고가 막 저렇게 한국의 외국 영화에 보는 것처럼 막 기차가 구겨지는 사고가 저 최근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부산의 구포에선가 그렇죠. 이렇게 철로가 구포역 사건 유명했습니다. 네, 그거 하나 있었고 그 외에는 한국에 무슨 기차가 구겨져 가지고 제일 안전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KTX가 저렇게 구겨진 거 처음 보셨죠? 처음이죠. 저런 사고가 큰 게 났는데 그렇게 철도공사 코레일의 사장의 주 업무가 북한 철도 연결인 것처럼 뭐 기사를 보면 철도 무슨 시설 개선 정비 무슨 사고 방지 이런 걸 한 개도 안 오고 계속 북한 철도 연결 착수식 언제 하냐 철도 했잖아요. 그래서 코레일은 북한의 무슨 철도공사에 남한 출장소 비슷하더만은 딱 사고 치네요. 네, 사과만 하다가 그래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뭐 사퇴했습니다만은 이름을 오사과로 바꿔야 되고 오사과. 한 10달도 안 되는 기간에 사과만 하다가 갔어요. 문제가 3가지가 있죠. 넣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낙하산은 낙하산인데 설명을 못 알아들을 정도의 낙하산입니다. 사고 원인을 사장이 못 알아들을 정도예요. 과거에 낙하산 물론 했죠. 근데 과거에 저도 그 철도 출입해봐서 알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최연애 국회의원이라고 그게 철도 전문가예요. 코레일 부사장도 하고 뭐 나 철도 파업할 때 철도대학 교수도 하고 철도 쪽 전문가예요. 그런 쪽 사람을 보냈어요. 그 전에도 정종환이라고 그 국토부 장관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도 철도 전문가예요. 옛날에 강동석이니 최기덕이니 이런 이 낙하산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 관련이 있는 말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실무자가 설명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왜? 이분도 오영식 사장도 전대협에다가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 오영식 제가 방송 같이 옆에서 해보니까 사람 친절하고 좋으시더라고요. 뭐 저기 넉살 있고 저도 잘 압니다. 싹싹하고 좋은데 선배 이랬어. 그 좋은 거라고 해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해야 되는데 철도하고 관련이 있을 정도면은 철도 승객을 좀 해봤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라면은 아마 기찻길 옆에서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철길 옆에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빽 그러면 자다 일어나서 그 부부가 할 일 없으면은 심심한데 뭐 이러다가 기찻길 옆에 출산율이 높아서 그 정도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철도하고는 또 아무 관련이 없었고 또 두 번째는 첫 번째 말한 게 설명을 못 알아들 정도의 낙하산이었고 두 번째는 중요한 자리에 낙하산인 거죠. 과거 정권도 낙하산 분명히 했는데 중요한 자리는 잘 안 했거든요. 코레일이라든지 뭐 한전이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또 그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금 지금도 저기 전주 국회의원 떨어지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분도 아마 그분도 아마 투자 전문가들이 하면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그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 낙하산을 했다는 게 내가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도 이것도 내 탓한다는 거죠. 과거 정권의 민영화, 이용 창출에 과도한 집착이 사고를 불렀다. 이제 그 뭐 철도 민영화를 또 핑계를 대가 또 그걸 이야기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건 참 옳지 못한 태도가 아니냐. 이 철도에 이런 사고, 대형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 이게
사고가 났으면 어떨 뻔했냐. 그리고 이 코레일 이 사태 전후 맥락을 보면은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모든 문제점을 상당히 함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낙하산으로 혼자만 내려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철도공사, 코레일 본사와 또 무슨 반개 자회사 이런 데다가 거의 무슨 뭐 100일 공수 여단이 무슨 뭐 마켓 가든 뭐라면 다리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그때만 해도 CG가 없어가 컬러 그래픽이 없어서 다 실제로 찍은 건데 하늘에서 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막 아무거나 쏴도 맞잖아요. 막 낙하산에서 그냥 독일군이 쏘면 그런 것처럼 막 떼거지로 그냥 철도 주변에다가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심지어 그냥 뭐 학원 하던 사람이 문밥 카페지기 하던 사람도 코레일 유통의 사회이사를 그렇죠. 하나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정도가 좀 심한 게 문제죠. 그러니까 코레일 사장을 보낼 때는 알아서 좀 처리해 하고 그냥 그 뒤에 그 거의 사단병력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영식 사장 한 사람 보내놓고 그 밑에 사단병력이 따라가는 게 오영식 사장도 답답하죠. 그러니까 철도 사고 처음에 나오니까 설명할 게 없으니까 날이 추워서 그날 또 제일 추웠거든. 추워. 본인이 얼른 생각한 건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베리아 철도는 어떻게 가냐, 뭐 알래스카 철도는 어떻게 가냐, 캐나다의 철도는 어떻게 가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약화산을 하더라도 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다. 그 TV 앞에서 김현무하고 오영식 쪽하고 그래서 뭐 그걸 갖다가 이제 하는데 무슨 뭐 신호기가 잘못 고쳐서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차가 나고 국토부 이 코레일에 간부하고 둘이 티격태격을 하는데 중간에 오영식 있고 김현미 있는데 참 가관이고 이래가지고 김현미 입에서 급기야 북한 철도 연결을 어떻게 하겠냐 하는 한탄을 보고 이 북한 철도에만 관심이 있고 낙하산들이 노동계에서도 또 많이 왔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왔죠. 코레일의 사회 뭐 이사 뭐 상임 이사 이런 사람들이 노동계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면서 또 정원은 해서 사람은 막 1,몇백 명을 더 뽑았더만요. 계속 뽑았죠. 그런데 실제 정비 인력은 뭐 80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고 더 뽑은 사람이. 자 그러면서 이 철도라는 건 우리 어릴 때 보면 항상 이렇게 기차 지나가고 나면 이제 밤에 안 다니는 시간에 보면 이게 이래 하면서 스스로 움직이는 보면서 레일 점검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한참 좋아진 게 그때는 그래도 수동 점검인데 이제는 전부 디지털화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호가 서로 뒤바뀌어가 꽂혀 있다는 게 신호기가 그걸 발견을 못했다는. 그러니까 실무진의 물론 착오라고 뭐 넘길 수는 있지만은 우에 CEO부터 경영자부터 그런데 아예 모르니까 아마 신호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뭐 단선인지 복선인지도 아마 모를 걸요. 단선이 뭐고 복선이 뭔지. 복선이 아마 소설에서 복선 간다는 복선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도 답답하지 못 알아들으니까. 김현미 장관 알아듣겠어요? 그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도 휴가 갔다가 청와대 김수현 실장이 발표한다니까 얼른 뛰어와서 옆에 앉을 정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그 자회사나 이런 데도 다 낙하산이고 그러니까 코레일 관계된 게 또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중장비 생산하고 그 장치 산업이 많아요. 그런 데까지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정권도 뭐 어느 정도 낙하산 했습니다만은 국가의 중요한 SOC 이건 함부로 안 건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꼭 건든다고 할 때도 어느 정도 전문성은 좀 있는 사람을 좀 껴 맞춘 거는 있었죠.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그냥 전대협 의장하시고 국회의원 하다가 좀 쉬시는 분을 본인은 그냥 청와대 정무수석을 갔으면 하고 그냥 노래를 하시는 분을 여기는 다른 사람 있으니까 너는 철도 타. 뭐 공짜로 철도 타는 때는 좋았겠지만 주요한 사업이 대북 경협이고 그렇죠. 대북 경협 중에서 핵심적이고 상징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뜬 게 철도 연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철도 연결을 착공식을 하니 착수식을 하니 하면서 또 유엔 가고 미국 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임종석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2020년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은 연결된 철도를 타고 북경에 간다니 어쩌니 이제 이런 소리를 하니 이 철도가 대북 사업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철도공사가. 철도가 이벤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인지 이런 코레일은 그거부터 따져야 돼요.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건질 수 있다. 그리고 철도를 깔면 화물은 얼마나 실을 거다. 과거 노무현 때 왜 그 도라산 그 판문역이었는데
그 뭐 220회인가를 빈 화물로 다녀가지고 예. 깡통 열차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안 타. 예. 아니 트럭으로 실으면 개성공단은 바로 가는데 트럭으로 하려면은 의왕의 컨테이너 기지로 해서 네. 철도에 실어서 다시 또 판문역에 내려서 또 내려서 싣고 화물로 가요? 예.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철도를 저 뭐 블라디보스톡 있고 뭐 저 동해로 있고 하는데 있는 건 좋다 이거예요. 누가 돈을 내며 얼만큼 화물을 짓고 승객은 얼마나 가겠어요. 예.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운동권 출신이 이벤트 위주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누구 경쟁력 있고 투자 효율은 누가 따지냔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나라 살림이 걱정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이제 철도청이라고 했죠. 우리 어릴 때부터. 예. 2005년에 이제 철도공사로 네. 바뀌었는데, 네. 그 뒤부터 이제 이 고레일 이 공사가 되면서 이제 네. 고레일 사장으로 온 사람이 예. 14년 동안에 1대 신강순, 6대 최연애, 7대 홍순만만 빼고는 모두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사람은 전문가로 보냈네요. 그렇죠. 자, 철도가 공사되고 사장으로 온 사람 중에 2대가 이철, 네. 3대가 강경호, 다 정치인입니다. 4대는 허준영, 이분은 경찰청장이죠. 5대 정창용, 이제 8대 오영식까지 왔어요. 자, 이러다가 한번 사고가 크게 난 게 이 신광순 사장 때 네. 러시아 유전에 느닷없이 철도공사가 개입돼가지고 네. 스캔들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도 노무현 정권 오른팔하고 연결돼갖고 네. 났지요. 그 기억나십니까? 뭐 너무 오래돼서 좀 생각이 잘 안 그때 나네요. 예. 그래서 철도가 네. 철도하고 관련 없는 일을 신경을 쓰면 꼭 사단이 나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크게 생겨요. 네. 예. 자, 강경호 전 사장은 낙하산인데 다스 사장까지 맡았답니다. MB 때. 네. 예. 참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때 그 노무현 때 철도공사 초대 사장은 이게 저 러시아 네. 유전개발 의혹에 연관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5개월 만에 자리에서 잘렸다. 네. 네. 철도청이 그러니까 고레일이 철도 관련 일만 해야지 쓰잘데없는 일을 남북 철도 연결을 한다든지 네. 이런 일에 끼어들면 꼭 사단이 나서 사장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이게 철도 공사했고 공사 전에 이제 철도청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교통부의 산하의 외청이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이 철도의 전문 인력이 그 밑에서 쭉 커와서 철도청장을 한 예. 그래서 물론 뭐 현장에 비리는 과거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철도청을 절도청이라고 할 정도로 예. 침목을 하도 빼먹어가지고 그 침묵 때문에 그걸 메고 유명하죠. 팔아먹고 그 레일도 팔아먹고 네. 해가지고 절도청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철도 수준을 상당히 높였죠.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독일도 철도 선진국이잖아요. 예. 우리도 KTX 깔고 하면서 그때 그 인력 양성한 게 많이 이 도움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SRT 같은 것도 분사하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 그 오영식 사장이 와서 통합한다 힘 있는 사장이다 해갖고 그렇죠. 그걸 청와대 이야기해서 예, 합쳐버리겠다. 합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서로 경쟁을 하게 해야지 기업이 그 경쟁력이 있는 건데 그걸 합치고 이윤 창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가 기강이 많이 흐트러진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고 참. 자,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그날 그 추운 산꼭대기 진부 예. 그 옛날에 감자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렇죠. 평창 진부 예, 예. 그 근처에서 사고가 났는데 네. 1시간을 누가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강릉에서 출발해서 버스가 시루로 올 때까지 1시간을 밖에서 바들바들 떨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하고 문자 넣고 그리고 버스가 와서 태우는데 40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대피도 급기에 타서 휴가 가던 군인 장병들이 문을 열고 대피를 시키고 직원들은 잘 보이지도 않았더라. 그래서 그날 사고 났던 사람 중에 직원들 면담도 못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얼굴도 못 봤는 사람이. 이게 일종의 세월호 때 얼마나 씹어댔어요? 뭐라 했습니까? 매뉴얼이 있어갖고 해야 되는데 이 청와대가 도대체 뭘 했냐? 공무원들이 이게 맨날 서로 간에 연락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는데 이번에 이 KTX 사고에서 지금 이 고레일이 하는 짓거리나 정말 정부가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TV 카메라 앞에서 뭐 국토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이 그 밑에 또 핵심 간부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꼬라지를 보면 이 사람들 또한 사고에 대한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철학도 없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고. 예. 그 국회의원 하시던 분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도 뭐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 조직 관리 해본 적이 없고 철도 코레일 사장도 뭐 운동권에다가 뭐 국회의원 2번 하시고 이번에 출마를 안 했는지 하여튼 떨어졌는지 하여튼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직 관리에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 2년만 갖고 지금 청와대 문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청와대도 봐요. 이 전문성을 갖고 내각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념을 갖고 내각을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내각이 안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면 김수현 정책실장이 얼마 전에는 각 부처의 정부 부처의 정책보좌관들 집합시켰어요. 너희도 똑바로 해 그런 거잖아요. 네, 똑바로 해. 그 정책보좌관이 그 게시타프죠. 그렇죠. 노무현 정권 때 딱 그 짓을 했거든요. 그때 그렇죠.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자문관이라고 있었지. 장관을 바이패스하는 겁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정책보좌관을 바로 통하는 식으로. 우리 왜 혈관 맡기면은 스턴트 박잖아요. 스턴트 바이패스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각 정부 부처의 장관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념 갖고 국가를 끌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오해한 게 없는 거죠. 정치판에 굴러다니던 굴러다니다는 것은 갱매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좌관이 뭐 청와대 행정관급쯤 되는 그런 애들 그걸 갖다가 각 부서에 이제 게시타프로 하나씩 박아요. 그러면 이놈이 가서 이제 장관 정책보좌관회가 앉아 있으면 노무현 정권 때 처음 그 짓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 공무원들이 전부 눈치 실실 보는 거죠. 아, 이 실세가 와가지고 장관 감시하고 이제 공무원들 감시하고 충성을 바치는가 체크해가지고 이제 청와대로 보고하지 않겠어요? 그럼 김수현이가 그걸 걔들을 직결시켰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이면은 뒤에서 숨어서 조용조용 안 되는 거를 이렇게 거중 조정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게 요전에 왜 장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장관을 아예 그냥 갖고 놀잖아요. 요전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인가 그래서 과학정보통신부 장관한테 자기 자리 부탁했다는 거야. 겨우 5급 자리가 5급 자리가 내 자리 나 걸로 갈 테니까 내 자리 비워놔라고. 그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정권의 특징이 첫 번째가 황관 정치입니다. 비서 정치. 옛날에 황관이 중국 황제도 황관 때문에 망했잖아요. 후한이 다 그렇죠. 그때 십상시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황제나 지도자는 황관이 편하죠. 자기 옆에서 늘 받들어 주니까. 그렇지만 이 일은 내각하고 해야죠. 내각하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하고 해야죠. 내각하고 해야 되는데 옆에 측근, 비서, 황관들하고 지금 정치를 하는 게 전작금 문제 아니냐. 과거에 몽골이 3인방이니 십상시 했었더만은 뭐 몽골이 3인방이 십상시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이 비서실을 통제를 완전히 못하고 비서실에서 오히려 더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을 끌어가는 모양새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간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파다하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업무 파악이나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냐.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렇죠. 발언이나 내용이 많이 나온다. 자, 이번에 이 철도 사고에 대해서 부끄러운 사고다. 세신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마치 자기는 그런 걸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초월해서 자기를 대통령직을 타인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유체이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화법은 자기는 아무 책임도 없어요. 너도 왜 부끄러운 짓 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며칠 전에도 그랬잖아요. 유치원 비리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자, 이거는 제 책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라고 1인칭 화법을 써야지. 왜 저렇게 국가의 리더는
당위성 있는 그 공자님 말씀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치원 비리를 없애려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위해서 액션을 어떻게 액션 플랜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경제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기초 체력은 아주 견고하고 괜찮은데 일부 그 고용이 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고용 개선을 하고 고용정보부 고용부 장관한테 아무리 지시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 청와대에 그래프 일자리 상황판 아무리 해야 소용없고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고 어떻게 규제 해제를 하고 어떻게 노조하고 어떤 식으로 타협을 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지도자죠, CEO. 근데 일자리가 중요한데 일자리가 안 되는 거는 다 다른 사람 책임이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국가의 리더로서는 좀 어긋나는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참 무서운 이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철도 사고의 핵심 부분에서 문정권이 이제 하나 좀 곤혹스럽게 된 거는 김정은이가 지금 방남할지 안 할지 미치시죠. 뭐 지금 정권은 물 건너 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처음부터 이 정권이 김정은이 며칠 날 온다든가 김정은이도 어쨌든 이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국가 대 국가로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만난다면 정상 대 정상은 사전에 실무 협상을 해서 그 날짜에 합의하고 발표하는 이런 의전이지. 아니 며칠 날 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김정은이 올 때까지 나는 일정을 다 비워놓고 있는 일정도 다 취소하겠다. 그리고 호텔 방들은 한 층을 다 비워라. 제주 신라니 뭐 반얀트리니 무슨 뭐 어커일이니 이런 꼴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뭐 북한의 국가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지금까지 만나는 정상으로서 그거는 예의도 없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어떻게 올지 말지도 모르는 걸 위해서 다 비워놔요. 제주도까지 다 비워놓고. 그리고 또 이 경찰들을 동원해서 도상 훈련이니 무슨 경비 훈련이니 전부 다 하고 있고. 그것도 과공 비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하게 공손한 거는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다. 자, 그러면 반값은 저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값은 뭐 다 비아나라 해서 뭐 비아노라는 사람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업에서 뭐 알아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또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건 뭐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연말에 지금 무슨 호캉스니 뭐니 해가 호텔이 제일 호황일 때인데 이때 저기 다 비아나라 했으니 뭐 신라호텔이 얘기하겠습니까? 삼성그룹의 신라호텔 또 반얀트리 호텔 남산에 있는 거는 현정은 현대상선 건데 정부 지원받는 현대상선이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지 그냥 뭐 다 그럴 만한 한 대네요. 그렇죠.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이번에 철도 사고가 나서 안 내려온다고. 그런데 김정은이가 북한 철도가 최저 15호, 최고 45래요. 중간에 유실된 데도 많고. 우리가 그 영화 같은데 이런 거 보면 나오듯이 철도 타고 뭐 일제시대 때 영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뭡니까? 그 뭐 암살이가 뭐 이런 거 보면 쭉 많이 나오죠. 암살에도 영화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제법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일제시대 때도 45km는 더 됐던 것 같아요. 철도 시속 기로가. 그러면 일제시대보다 못한 북한의 철도를 이제는 연결해서 현대화시켜서 놔주겠다 해서 김정은이가 KTX에 욕심을 내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북한의 철도를 무슨 뭐 지금 무공화 정도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그냥 새마을도 아니고 KTX로 놔줄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KTX 탄다지요. 이왕 깔아준다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이래도 깔아줄 거고 저래도 깔아줄 건데 기왕에 너네 제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뭐 이렇게 일이 있으면 뭐 행사가 있으면 내 그 뭐 고기 한 마리 보낼게요. 하면 뭐라고 이왕 고기 보내는 김에 소고기 보내라. 돼지고기 보내면 욕하고 이왕 생선 한 마리 보낼게요 하면 민어 보내야 욕 안 듣지요. 뭐 이왕 생선 한 마리 보내는데 뭐 고등어 보냈다가는 욕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걸 KTX를 깔아줄래 해서 그래서 김정은이가 오면 그렇게 KTX를 타느냐 안 타느냐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김여정이도 뭐 강릉 가는 KTX를 탔었고 김여정이가 지금 가슴을 쓰려느리면서 저 남조선 저 잡것들 내려갔다 뒤질 뻔했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뭐 북한의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나라에서 고화질 첨단 TV, 스마트 TV를 갖다 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이제 철도 연결하면 그 전기도 그 KTX 전기로 움직이니까. 북한의 지금 수준이라는 게 전기도 때라는 게 개성 사무소 한다고 우리가 단수 끊고 중단하고 전기하고 수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또 돌린다며. 몰래 공장 돌려가지고 옷 생산해가지고 자기네 팔아먹는다잖아요. 저 단간부도 쓰고 그럴 정도로 저 어떻게 보면은 굶어서 날뛰는 그런 쪽인데 저것도 적당히 맞게 해줘야지 무조건 KTX 같이 이게 고속 열차를 한다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현대 로템에 전화해서 이번에 우리 북한에 철도 깔아주는데 거기 저기 달릴 차는 현대 로템에서 좀 이렇게 보내지 뭐 이런 너가 저기 아버지는 뭐였죠 소를 갖다 보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철도를 기관차를 좀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아예 그냥 KTX를 깔아줄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KTX 대신에 우리가 뭐 신칸센을 하든 뭐 IC를 하든 떼제배를 할 거니까 너네들은 우리한테 돈만 달라. 이제 이렇게 하게 생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 뭐 근데 신호기도 제대로 못 갈아 끼우는 놈 아니냐. 지금 뭐 김정은이가 오니 안 오니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 지금도 물론 고민 중인데 가장 큰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게 뭐 그다음에 지금 종전선언 대북 제재가 여전하고 그다음 미국의 종전선언을 이렇게 해주는 거 뭐 비핵화 안 해도 그리고 비핵화 조건은 아예 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 따로 남한에서 지금 받을 게 쉽지 않다. 이 판단이 서니까 지금 남한 방문을 미루지 아니면 벌써 와서 청구서도 엄청나게 큰 거 들고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한 정권이 지지가 더 내려가가 문 정권이 추락하게 되면 자기 편이 하나 이렇게 교두보가 하나 무너지니까 그렇죠. 내가 저것들한테 외상으로 끊어주더라도 가서 좀 살려줘야 되겠다. 지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백지 수표를 제시하듯이 백지 날짜 방남 그래가지고 언제 오더라도 우리 호텔은 다 비워놓고 언제 오더라도 프레스센터 다 하고 언제 오더라도 한라산에다가 헬리콥터 띄우겠다. 뭐 지금 그건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을 하도 전제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 CVID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야죠. 뭐 지금 핵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1기, 2기, 3기, 4기라면은 지금 한 3기 거의 말기 온 거 아니에요? 이제 최종 그 핵에 대해서 100% 핵전력 100% 완성만 지금 눈앞에 두고 잠깐 숨고르게 하는 입장인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당연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하면서 경제 지원 자꾸 얘기만 한다. 저는 그런 말 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 이나모리 가지오라고 교세라 회장이 있어요. 그 우장춘 그 씨 없는 수박 개발한 우장춘 박사의 맞사위죠. 그분의 우장춘 박사의 그 아버지가 그 옛날 민비 그 살해했던 그 오경선인가 뭐 그런 거. 그 이나모리 가지오 그 회장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소선은 대학과 닮아 있고 대선은 비전과 닮아 있다. 소선은 대학과 닮아 있다. 작게 베푸는 거, 조그만한 베푸는 거, 조그만한 선 이거는 오히려 대악, 큰 악이라 이거죠. 베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대선은 크게 선한 거는 비전과 닮아 있다. 비정해야지 크게 좋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이거죠. 조그만한 거 좋은 거 베풀고 이게 북한도 망치고 남한도 망치는 거고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북한도 잘 되고 남한도 잘 되려면 서로 비정해야 된다는 거죠.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히 할 거 하고 북한 인권 세계 인권의 날 왜 북한 인권 대통령이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인권의 행사를 무슨 놈의 성당에서 합니까? 그 뭐 성공해서. 뭐 성공해서 하는데 하여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나모리 가지오 그 교세라 회장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재수의 인권은 어디 가버렸어요? 이재수 인권은 정말 참 눈물이 나도록 아픈 거죠. 아니 저만 해도 이렇게 열심히 그냥 방송을 하는데 가짜 뉴스를 한다고 한 몇 달을 앞잡이 언론들 동원해서 두들겨 패고
그래서 무슨 뭐 마치 가짜 뉴스가 네. 요즘 또 가짜 뉴스 얘기가 또 쑥 들어갔어요. 갑자기 가짜 뉴스 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가 가만히 보니까 가짜 뉴스를 더 많이 하니까 청와대가 더 많이 발표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 갖고 이야기하다가는 청와대로 화살이 자꾸 꼽힐 것 같으니까 이제 가짜 뉴스 이야기는 그만하자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유구 의원 우리 2%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온 뉴스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이 방송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가짜 뉴스를 터뜨린다? 이재수 기무사령관까지 군에 그래도 한 35년 몸에 바친 사람을 그 법에도 없는 억지로 수갑 채우고 또 별건 수사라고 없는 가족, 친척까지 위에도 부르라고 하고 밑에도 부르라고 하고 이 정도로 해서 몰고 가는 수사 이런 거 좀 없애야 되는데 이게 무슨 가짜 뉴스입니다. 저는 뭐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100% 저는 박수 치고 싶진 않아요. 뭐 그분을 굉장히 뭐 열사라고는 하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냔 말이에요. 저기 전환시대 때 사마천 사기 쓴 사마천. 그 사람은 저기 물건이 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 한무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왕이 싫어하는 이륜이라는 사람을 변호하다가 이리 와 왕. 너 이리 와 해서 너 죽든지 밑에 자르든지 둘 중에 하나 해. 그거 잘랐구나. 자기 목은 북부를 잘랐어요. 네. 그것도 좀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잘랐으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젊어서 그 한을 그 억울하게 이 밑에가 아랫도리가 싹둑했다는 한을 사기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를 달랜 거예요. 그래서 사기라는 어마어마한 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재수 장군도 죽지 말고 살아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터전 몸을 바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밑에 이제 그 가족들 중에 한 명이 그 진나라인가를 또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 왕조까지 또 세웠죠. 예. 그러니까 참 그 양반은 잘렸지만 그 집안에서는 그 사마의 뭐 그 집안이 그렇죠. 사마씨가 진나라라는 걸 세웠던 걸로. 또 한마디 더 하면은 정약용 이 목민심사선 정약용 귀양 가서 책을 500권 썼거든요. 이분이 그 대구서시 서용보라는 사람한테 처절하게 보복을 당했어요. 정약용 암행어사 정조 때 암행어사를 하면서 서용보라는 경기 관찰사가 지금 안양에 만안보라고 다리를 세우는데 돈을 떼먹었어요. 그걸 또 잡아냈구나. 그걸 잡아내가지고 이 서용보가 파직을 당했어요. 그 서청원 그 의원 그 집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서용보라는 사람이 잘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우의정, 영의정 되면서 유배 가서 18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왕도 정조도 천주교라고 볼 수 없다 해서 사면해 줬어요. 그래도 계속 또 투서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서영보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보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재수 장군도 참 안타깝다. 저렇게 강직하고 좋은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도 많을 텐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재수 기무사령관 보고 저는 사마천하고 정약용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근데 이제 뭐 정약용하고는 좀 반대지만은 이재명이 지금 뭐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뭐 형 강제 입원, 변호사 사칭 뭐 이래가 세 가지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또 뭐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자기 뭐 또 사업 무슨 뭐 이 단지 발표하는 개발 발표 이제 그런데 이제 희한한 거는 이 사건이 시끄러워지기 전까지는 시끄러워질 때는 김부선 스캔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파들이 주로 제기한 해경궁 그렇죠 김씨 주인이거든요. 근데 막상 기소는 그 두 개는 빠져 있고 이제 형 정신병원 입원 검사 사칭 뭐 개발 사업 무슨 과장 발표 뭐 이런 걸로 걸렸어요. 그게요. 저는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해경궁 김씨 그러니까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의 트위터를 만약에 기소를 하면
문준용 문제가. 그렇죠. 세계가 해야 돼요. 그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누구냐? 또 하나는 혹시 트위터 두 번째는 트위터 계정에 김혜경이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으로 공용으로 썼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문준용에 대해서 그 트위터에서 39번 문준용을 비난했는데 대통령 아들 문준용 이게 허위사실하고 명예훼손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준용도 재판정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계속 관여되고 청와대까지 관여가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건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적인 고려를 검찰이 제가 보니까 알아서 한 거 아니냐. 나머지 뭐 형 정신병 입원시킨 거 이거는 정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재명 개인을 조용히 보내는 데는 참 좋은 거거든요. 딱 떨어지잖아요. 딱 떨어지죠. 딱 떨어져요 이거. 근데 이 죄목도 커요. 감금죄. 그리고 그 검사 사칭하고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 이것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대장동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장동에 뭐 개발 이익을 좀 부풀린 거 하나하나가 다 커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지사직 사퇴잖아요. 퇴출. 제가 보기에는 지사직도 그렇지만 실형을 자칫하면은 살 가능성도 지금 와서는 굉장히 큰데 이번 해경군 김씨 기소를 안 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논란은 이제 싹 빠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날 녹화 화요일 날 하고 있는데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고 드루킹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드루킹 측근들을 이 도모 변호사도 1년 6월, 그 다음에 또 다른 윤모 변호사, 파로스한테도 각각 6개월을 검찰이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 검찰이 드루킹 쪽이 노회찬 쪽에 제공을 했다. 노회찬 쪽, 드루킹 쪽은 지금은 또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엊그제 인권의 날이라고 하면서 또 무슨 훈장을, 무궁화 훈장, 무궁화 훈장을 줬어요. 무궁화 훈장을. 노회찬 씨한테 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사건의 판결을 봐가면서 줘야 될 건데 이런 구형이 나오기 전에 미리 그냥 선훈장을 줘버리는 거 아닌가. 저는 뭐 노회찬 씨한테 고 노회찬 의원한테 국민의 날 뭐 무궁화 훈장 이게 한 거는 뭐 그 노회찬 의원은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많고 훌륭한 분으로 많고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저는 당동벌이라는 말이 생각나요. 당동벌이. 몇 년 전에 왜 교수들이 올 한 해에 언어로 했잖아요. 자기랑 같은 편이면은 잘하고 잘못한 걸 가리지 않고 무조건 우리 편. 상대방은 아무리 잘하고 해도 무조건 나쁜 놈. 당동벌이. 어떻게 보면 확증 편향이죠. 그걸 대통령이 시상했다? 제가 보기에는 노회찬 의원은 돌아가신 지도 별로 안 되고 재판이나 끝나고 어느 정도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니 그분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공보다 과가 많다. 뭐 이렇게. 조선시대 때는 하다못해 저 개국공신 정도전 같은 사람도 삼봉 정도전도 몇백 년 후에 해금해주고 또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럴 정도 이제는 불과 몇 달 안 돼서 재판도 진행 중인데 뭐가 이렇게 급하냔 말이에요. 체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 나온 편만 가려서 이게 정치의 특징이 확증 편향이라고 봐요. 확증 편향. 내가 생각하는 거는 다 옳은 거라 하나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참. 그러니까 상대방은 무조건 배척하고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드렸었는데요. 자, 문 정권의 이 자세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뭐 김정은이 할아비가 없던 이 나라가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하나 묻고 싶은 거는 호텔 값은 어떻게 정산하는가? 청와대가 꼭 한번 대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